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11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4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이에요. 좀 특이한 책이죠.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어요? 작가 이름은 레몬 크노입니다. 그리고 책 제목은 문체연습이에요. 작가인 레몬 크노의 얼굴이 띠지에 둘러져 있습니다. 1928년에 찍은 레몬 크노의 연속 사진이라고 해요. 이 제목자는 타이포그래퍼인 안상수 디자이너 안상수 선생님이 개발한 이상, 작가 이상 있죠. 작가 이상에게 헌정한 이상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을 낱낱의 글자로 이렇게 사선으로 배열을 한 굉장히 독특한 서체죠. 저도 이상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범상치 않은 책 과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선은 작가인 다양한 표정을 가진 작가인 레몬 크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레몬 크노는 20세기의 프랑스 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프로필을 살짝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초현실주의자, 언어학자, 작사가, 갈리마르 출판사의 편집자, 수학자, 영화인, 번역가, 소설가, 시인. 한 번의 삶에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것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문체연습이라는 이 책의 제목만 봤을 때는 다소 고루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좀 특별한 표지를 봐서 제가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하고 내용을 좀 봤는데요. 정말 특이한 책이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고 재밌고 이런 책은 처음 봤고 아마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체 연습에 관한 책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요. 은유적으로, 거꾸로 되감기, 뒤죽박죽, 지정어로 말짓기, 머뭇머뭇, 다른 이의 시선으로, 당사자의 시선으로, 객관적 이야기, 부정해가며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본문을 읽어봤더니 화자가 어느 날 정오에 만원 버스를 타서 본 풍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에피소드를 포착을 한 거예요. 그 동일한 에피소드를 99개의 방식으로 변주해서 문체 연습을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 문체 연습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목차에 나열된 것들이 그 같은 에피소드를 어떻게 문체 연습을 해가면서 바꿔서 쓸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실험적인 책인 거죠. 아마 제가 이달엔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책 중에 가장 실험적인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에피소드 자체가 굉장히 감명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주되느냐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짧아요. 그래서 하나의 문체 연습이 이런 식으로 뭐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문체 연습을 한 페이지, 뭐 길어야 2-3페이지에 걸쳐서 합니다. 제가 일단 몇 개 읽어볼까요? 읽어드리면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이 에피소드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이야기라는 문체 연습 파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정오경, 몽소공원 근처. 거의 10,000원이 되다시피 한 S선 버스의 후보 승강대 위에서 나는 리본 대신에 베베꼰 장식줄을 두른 말랑말랑한 중절모 하나를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정말로 긴 목의 소유자였다. 이 사람은 승객들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일부러 제 발을 밟았다고 옆 사람을 갑자기 불러세웠다. 그러다가 그는 비게 된 자리에 제 몸을 던지려고 따져묻던 짓을 재빨리 그만두었다. 나는 그를 생라자르역 앞에서 다시 보았는데 그는 솜씨 좋은 재단사에게 윗단추를 올려달게 해서 앞서풀 좀 줄여보면 어떻겠냐고 그의 외투를 가리키며 충고를 건네는 어떤 친구와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특이한 모자를 쓴 긴 목의 소유자인 남자를 두 군데서 우연히 본 일을 쓴 거죠. 이 내용을 동물농장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사자 무리가 제 목을 축일 시간, 샹페레 광장으로 우리를 싣고 가는 커다란 닭장 안에서 나는 얼룩말처럼 얼빠진 놈 하나를 보았는데 목 하나만큼은 타조와 같고 지네 한 마리를 빙그르르 두른 비버를 하나 제 머리에 쓰고 있었다. 돌연 이 애송이 길이는 포효하기 시작했는데 듣자 하니 옆에 버러지 하나가 자기 발굽을 밟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애송이 기린은 이를 잡듯이 사람들을 괴롭힐까봐 버려진 테리어 그 빈 곳을 향해 질주하였다. 잠시 뒤 볼로뉴 숲 근처 동물원 앞에서 아까 그 닭을 다시 보았는데 자기 깃털의 모양새에 관하여 나불나불 촉새 하나와 짹짹거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주해서 쓴 거예요. 거꾸로 되감기도 읽어볼게요. 자네 외투에 단추 하나 더 다는 게 좋겠네. 그의 친구가 그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로마 광장 한복판에서 그를 만나게 될 터였는데 어떤 좌석 하나를 향해 탐욕스럽게 돌진하던 그를 떠나온 후의 일이다. 방금 어떤 승객이 밀치기에 항의하고 있던 그에 따르면 누군가 내릴 때마다 이 승객이 그를 떠밀곤 했다는 것이다. 삐쩍 고른 이 젊은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자 하나를 쓰고 있던 바로 그 작자였다. 승강대 위 어떤 S선 만원 버스에서 오늘 정오에 있었던 일이다. 이게 거꾸로 되감기죠, 진짜. 프랑스에서조차 정말 이 책이 번역이 되는 책이야? 라는 논란이 있었다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 99개 중에 한 20, 30개를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뒷부분에 제가 못 봤던 어떤 한 페이지를 보고 좀 웃음이 터졌습니다. 영어 섞임투가 있어요. 영어 섞임투. 웃지 않고 읽어봐야 할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원데이, 미드데이에 버스 테이크 한나, 그레이트 롱 목덜미 위 레알 스튜피 페이스의 로프 둘은 펠트캡을 저스트 원 쓰고 있는 영맨을 루킹 중이었어. 패신저들이 버스 인사이드로 업 다운 하던 에브리타임 컴퓨전이 클라이맥스에 올랐을 때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젠틀맨이 인텐셔널리 자기 풋을 스텝했다고 이 크레이지 영맨 what the fuck 컴플레인 하더니 언오큐파이드 시트를 향해 러닝을 퀴클리하게 하더라고. 2아워 지나서 세인트 레이저 트레인 스테이션 앞 로마 스퀘어에서 내 아이 컨택트 바운더리로 어게인 캡처된 저스트 비포 영맨은 그에게 오버코트 아웃사이드에 어나더 버튼 업 행행하면 리얼리 베리 굿 어쩌고 디스 영맨의 패션 프로블럼에 관해 시리어스한 어드바이스를 기부하고 있는 썸가이와 디스커션하는 중이었어. 이런 식으로 99개의 변주가 실려있는 책이에요. 뒷부분에는 불문학자이자 이 책의 번역가인 조재룡 선생님이 아주 도톰한 양의 문체 연습 풀이와 해설도 길게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말로 해설을 읽으면서 읽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서 잘 붙은 것 같고, 그리고 원문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요. 특이한 구성의 책이자 용감한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제의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 전통 속에서 꾸준히 진화하며 고유한 역사를 갖게 된 문체, 아직 형식을 부여받지 않은 무형식의 문체, 문어보다는 입말로 자주 실현되는 문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문학의 언저리에 좀처럼 진입하지 못하는 문체, 사라진 문체,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는 문체, 특수한 글쓰기를 훌륭하게 실현하는 문체, 백지에서 벗어나 목소리로 발화되는 문체, 외국어가 침투하고 또 침투된 문체, 잠재와 제약으로 이루어진 문체 등을 하나의 테이블 주위에 불러 99개의 의자 위에 앉힌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장의 방식, 구조, 그런 어떤 선형의 익숙한 흐름, 그것과 위배되고 그것을 좀 비틀어 보는 다양한 실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밌는 책으로 남을 것 같고요. 뒷표지에 움베르트 에코의 말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블라드미르 나보코프나 이탈로 칼비노 등등의 말도 있고요. 저는 이 에코의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크노의 문체 연습은 그 자체로 수사학 연습이다. 그가 이 책을 생각해냈다는 것은 바퀴를 발명해낸 것과 같은데 이걸로 누구든 원하는 만큼 멀리 갈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누구든 원하는 만큼 멀리 갈 수 있으리라. 움베르트 에코가 이 문체 연습의 어려운 번역을 맡은 번역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 판을 이탈리아어로 옮긴 역자가 움베르트 에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더 특별해 보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레몬 크노의 문체 연습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개하려던 예정에 있던 책은 아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움베르토 에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움베르토 에코가 역자로서 레몬크노를 이탈리아에 번역을 했다면 그런 비슷한 카테고리로 이 책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 레이먼드 챈들러의 빅슬립이 이번에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으로 새로 나왔어요. 원래 북하우스에서 나왔었던 판본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번역과 해설이 담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전 레이먼드 챈들러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 북하우스에서 나온 판본으로 다 읽었었는데 이 책에서 더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책의 해설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설이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실제로 일본의 이 레이먼드 챈들러의 책을 번역한 번역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키의 해설이 여기 실려있다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이라서 방금 말씀드린 책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좀 도톰하고 이 역시 특이한 책인데요. 요번에 이따 출판사에서 나온 다자이 오사무 서한집입니다. 상응이라는 카테고리로 새로운 시리즈처럼 서한집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나스메 소세키 서한집과 두 번째로 다자이 오사무 서한집을 먼저 출간했어요. 저는 다자이 오사무를 훨씬 더 좋아해서 다자이 오사무 서한집을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읽고 나니까 나스메 소세키 서한집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책인데요. 다자이 오사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실격, 사양 같은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구구절절한 캐릭터예요. 첫 번째 소설집 제목이 만년. 만년은 첫 번째 소설집의 제목으로 쓰기에 적절한 제목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그 만년이라는 단어를 자기 첫 소설집의 제목으로 붙일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한집에도 보면은 18, 19살 때 쓴 편지에도 온통 외롭다, 고독하다, 괴롭다 하는 내용만 가득한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 작가예요. 저는 지금보다는 20대 때 훨씬 다자이 오사무에 좀 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책이 또 오랜만에 나오고 이렇게 또 예쁘게 나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다자이 오사무가 친구들에게, 출판사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책입니다. 이 앞에는 다자이 오사무 사진도 좀 들어있고요. 본문에는 이렇게 다자이 오사무의 원본 필체도 몇 가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는 다자이 오사무의 자필 노트들도 이미지로 실려 있습니다. 이 역자인 정수윤 선생님이 모아온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훨씬 더 좀 생동감이 느껴지죠. 자료집으로서의 이미지도 좀 강화되고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는 것은 어찌됐건 누군가의 편지를 읽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것이 책으로 나올 거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이 편지를 썼고 근데 그것을 제가 읽는 거죠. 감추고 싶었던 누군가의 내면, 말하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조금 훔쳐보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또 그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팬이기도 하니까 궁금하죠. 그리고 이런 대작가의 실제 삶이 어땠을지,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쓸 때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었을지, 저 같은 또 편집자 입장에서는 출판사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궁금하니까 열심히 재밌게 읽고 있고요. 다자이 오사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번의 자살 시도 끝에 마지막에 이제 연인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걸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직전까지의 편지들, 10대 후반부터 그 직전까지의 편지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도톰한 책이기도 하고요. 편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서 이 편지를 쓴 때가 언제인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리고 이때 다자이 오사무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이 연도 순으로 쭉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편지를 첫 문장 읽을 겸 한번 읽어보자면 다자이 오사무가 18살 때 친구 형제에게 쓴 편지예요. 친애하는 모토타로야, 그리고 쇼지로야. 나는 멀미 때문에 마차에서 내려 20리나 걸었어. 가나기에 오자마자 병원에 들러 약을 받았다. 여기에서도 죽을 먹어. 너무 쓸쓸해. 빨리 와줘, 와줘. 모모타로 쇼지로야, 어서 날아와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첫 편지예요. 그리고 중간에 27살 때 쓴 편지네요. 한마디 거짓도 과장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의 고통이 쌓이고 또 쌓여 죽을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댈 곳은 오직 사토 선생님 뿐입니다. 저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뛰어난 작품을 썼습니다. 앞으로 더욱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딱 10년만 더 살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괜찮은 인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이 나빠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와버렸습니다. 아쿠타가와상을 받는다면 저는 인간의 따뜻한 정에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어떤 괴로움과도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운이 날 겁니다. 웃어 넘기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토 선생은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선생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댁으로 찾아뵙는 게 좋을까요? 몇 날 몇 시에 오라고 하시면 폭설이고 폭우고 상관없이 날아가겠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집 없는 참새 오사무 드림. 이 사토 하루오는 문인이었고 당시 아쿠타가와상 심사위원이었는데 이때가 제2회네요. 제2회 아쿠타가와상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런 편지를 썼던 거예요. 다자이 오사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이런 편지를 보면은 너무나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정수윤 선생님이 옴기니의 말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렇다 해도 서한집에는 분명 작품집에 없는 것이 있다. 유일무이한 것, 불멸의 것. 서한집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해도 이런 것은 있다. 유일무이한 것을 쫓는 정신,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집념. 친구도 친척도 아닌 나조차 눈물이 날 만큼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줄 소설. 그걸 날마다 써내려가는 한 인간이 보인다. 서한집에는 그런 인간의 자화상이 눈앞에 아른거릴 만큼 선명하다. 빠듯한 생활비를 걱정하는 생활인도 보이고 나약한 인간의 창작을 향한 단호한 집념, 걸작을 향한 나날의 꾸준한 의지, 이것이 가장 생생히 불타오르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서한집이다. 다자이 오사무 서한집에는 불멸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리라. 생활인으로서의 작가를 보고서 그냥 어떤 가십을 소비하고 들춰보는 것 말고 대단한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것들을 엿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지난 영상으로 올렸던 정영수 작가님과의 스몰토크에서 생활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면서 글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제 그때 본인의 내적 욕망을 믿고 불태우고 거기에 의지하고 또 그것을 강화시키면서 글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것과도 닿아 있는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 새로운 문예지입니다. 요 에픽인데요. 서사시, 서사문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 I를 하나 더 붙여서 아이덴티티를 확보한 새로운 잡지입니다. 이 I를 하나 더 붙인 이유는 나라는 존재와 타인의 존재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해 보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로 서사문학이라고 하면 픽션을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에픽에서는 그 픽션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 소외되었던 그리고 덜 발굴되었던 논픽션 분야까지 아우르는 잡지를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창간호가 나왔고 창간호의 제호는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입니다. 드니디드로 소설 제목에서 따온 것 같은 제호네요. 이렇게 띠지가 둘러진 문예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상큼하고 팝한 컬러의 문예지 에픽입니다. 창간호 목차를 봤더니 파트가 크게 3개로 나뉘어 있는데 확실히 논픽션에 강조점을 둔 잡지답게 파트 1이 논픽션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에세이와 리뷰입니다. 근데 리뷰 꼭지도 특이한 게 이 리뷰어가 픽션과 논픽션을 하나씩 정해서 그 2권의 책을 한 번에 리뷰하는 2권의 책을 모두 다루는 형식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픽션과 논픽션을 함께 리뷰하는 파트 2가 있고요. 파트 3에서는 이제 픽션이 있습니다. 한 권의 잡지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기획과 노력과 돈과 정성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새로운 잡지의 창간을 응원하고 앞으로 기대하면서 읽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에픽 1호였습니다. 마지막 책은 우리가 날씨다입니다. 논픽션이고요. 조너선 사프란포어의 두 번째 논픽션입니다. 조너선 사프란포어는 아마 소설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손꼽히는 뛰어난 작품이죠.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쓴 그 작가이고요. 2009년에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논픽션을 냈고, 이번에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관한 논픽션을 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조너선 사프란포어라는 작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에게 아주 높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글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띠지 문구를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이 띠지 문구를 보고서 조금 뼈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더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알고 무언가 더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저한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올해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 띠지 문구를 봤더니 그래, 읽어봐야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조너선 사프란포어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주고 나를 다른 방식으로 추동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몇 곡지를 봤는데 일단 굉장히 재밌어요.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골치 아픈 이야기다. 문제인 건 알겠지만 더 알고 싶은 문제는 아니다. 죄책감을 더 느끼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자신이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있고 이 작가에게는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을, 손을 잡고 굉장히 먼 길을 돌아서 핵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잡힌 손을 따라서 문제 지점으로 같이 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 지적이고 잘 쓴 문장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책은 도전해 봉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유서는 약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쓰였다. 환경 얘기하는데 갑자기 4000년 전 유서 이야기로 문을 여는 이런 먼 길에서 시작하는 것이 첫 문장에도 잘 드러나 있죠.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이쉬는 숨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숨에 섞여있던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었다. 내가 그들의 마지막 숨을 들이마셨다면 그들이 처음 쉬었던 숨과 중간에 쉬었던 숨도 다 들이마셨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의 모든 숨도, 인간뿐이 아니라 동물들의 숨도 전부 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지구상의 생명과 죽음의 이야기들을 빨아들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전체 역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듯 했다. 실 한 가닥으로 짜인 방대한 그물이랄까? 그 모든 것에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런 식으로 인류 최초의 유서를 쓰고 자살하려던 사람, 그러니까 죽음과 맞섰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류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호흡했던 존재들의 호흡이, 그 분자들이 이어져서 나에게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역사와 나 개인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것과 공동 운명체라는 것과 인류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나 해결해야 한다는 책무도 인류에게 있다 하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어떤 길로 갈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그 길의 포문을 이렇게 연다는 것이 역시 매력적인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밑밥처럼 뿌려놓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마치 저 멀리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비슷하다. 우리는 실존을 뒤흔드는 위기와 그 위급함을 인식하지만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조차도 거기에 온전히 몰두하지는 못한다. 인식과 느낌의 간극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식과 느낌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죠. 인식과 느낌의 간극 때문에 사려 깊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기꺼이 행동할 뜻이 있는 사람들조차 행동하기가 아주 힘들 수 있다.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로 인식만 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의 다양한, 아주 다양한 장면들을 끌어와서 그때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준 뒤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구조로 나아가서 훨씬 더 좀 설득력이 있어요. 전 지구적 위기의 진짜 문제는 무수히 많은 고정된 무관심 편향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생생하고 개인적이며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암시하지만 이들을 다 합쳐놓으면 영 다르게 느껴진다. 점점 강력해지는 서사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멀고 고립된 현상으로 보인다. 그것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실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듯이 문제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고 다각도로 보고 그것을 이 소설가만이 쓸 수 있는 아주 섬세한 문장들로 써내려간 책이다 보니까 환경 변화에 관련된 책에 관한 선입견과는 확실히 다른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뭘 읽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도 좀 권해드릴 법한 책인 것 같아서 11월엔 이 책에 마지막 책으로 넣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히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